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 33살의 A씨는 이혼했던 아내 26살 김씨와 재결합을 결정합니다. 이 두 사람이 7살 차이가 나는데 아내가 불과 20살이었을 때 결혼을 했죠. 하지만 부부 생활이 평탄치 못했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부부는 결국 헤어졌고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대신 아들을 키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한테는 이제 하나의 결실인 아들이 있었고 그게 연골고리가 됐고요. 아내 김씨가 혼자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아들이 그립다라고 호소하게 되면서 결국 남편 A씨는 이 재결합에 대해서 마음을 먹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부부는 대전 서구에 있는 갈마동 한 빌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곳이 빌라라고 불리긴 해도 원룸 형태의 작은 공간이었는데요. 부부는 일단 여기에서 머물다가 각자 돈을 좀 벌어서 그때 괜찮은 집을 구해서 아들을 데려오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재결합 3개월이 됐고 2005년 10월 A씨는 지방 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2달 넘게 집을 비우게 되죠. 이때 혼자 남겨진 아내 김씨는 전부터 다니던 유흥업소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걸 달가워할 남편은 없겠죠. 하지만 마땅한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했던 아내로서는 그나마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10월 29일 새벽이었어요. 이 아내 김씨는요, 술을 마시면 유독 예전부터 아들이 생각난다 하면서 자주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이제 자신의 일터에서 취한 채 울기 시작하죠. 이게 거의 계속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많이 울었다고 해요. 결국 이 업소 사장이 오전 1시 40분쯤에 김씨한테 집에 가라 하고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8분 후 택시에서 내린 김씨는 좀 미안한 마음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잠시 통화를 나누게 되죠. 그로부터 약 한 10분에서 15분이 지난 새벽 2시 무렵입니다. 이 김씨가 머물고 있는 원룸 옆집 여자가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때 들렸던 게 아저씨 왜 이래요? 라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명까지. 게다가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 그 낌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윽고 다시 비명이 들렸어요. 이 이혼 여자가 너무도 무서운 마음에 TV를 켜게 돼요. 그리고 2시 9분쯤에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씨의 남편 A씨 역시 그 전날 10월 28일 오후 8시 반쯤 아내와 통화를 마지막으로 한 이래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해졌죠. 자신은 출장에 와 있는데. 그래서 대전 쪽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좀 가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친구는 10월 30일이 돼서 오후 7시에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31일 오전 10시 반쯤에 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2번 모두 집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어요. 친구는 A씨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래도 네 아내가 며칠 외출하고 집에 없는 것 같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지나서 11월 2일이에요. 아내랑 지금 연락이 안 된 지 4일째가 됐어요. 불길함을 감지했고 남편 A씨가 이를 뒤로 한 채 대전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반쯤이었는데 마침 또 집 열쇠가 없어가지고 열쇠공을 불러서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부는 보일러가 틀어진 듯 후끈했어요. 그리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죠.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코를 자극하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좁은 원룸이기 때문에 이 악취가 어디서 난지는 금방 드러나게 되죠. 바로 아내 김씨의 심하게 부패된 사체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사망한 김 씨는 외투를 그대로 입은 채 방바닥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로 추정이 되고 있는 10월 29일 그날 새벽에 옆집 여자가 들었다는 비명소리로 봤을 때 아마 밖에서부터 술이 취한 김 씨를 누군가 뒤따라왔고 김 씨가 문을 여는 순간 범인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이런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씨를 좀 자세히 보면 이 윗옷은 가슴 위쪽으로 들쳐져 있었고요.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더 특이한 게 손목에는 아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발목에 노란색 포장용 테이프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보통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이게 손목도 결박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발목만 결박됐다라는 건 조금 어딘가 상식에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죠. 게다가 이 발목을 묶고 있던 테이프의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은 채 반듯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마치 피해자가 전혀 반항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쩌면 이 테이프를 묶은 것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범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발목에 두른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 무언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고 했던 흔적일 수 있겠죠. 내부를 좀 살펴보면요. 아니 난장판이었어요. 특히나 이 침대. 커버가 없는 상태로 침대 매트리스 위에 부엌칼이 있었고요. 배터리가 분리된 김씨 핸드폰, 현금이 전혀 없는 지갑과 카드가 막 널려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마치 강도의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실제 어떤 금품이 사라졌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 눈에 띄시는 건 이 침대와 물건들 위에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죠. 이건 집안 곳곳에도 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 공공의 적에 나오는 충격적인 밀가루 장면일 텐데요. 이 영화와 차이점이 있다면 영화에서는 시신 위에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시신이 아닌 어쩌면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는 물건과 방바닥에 뿌렸다는 점이죠. 분명 범인은 현장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건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참 이 사건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범행을 저지른 후에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갔습니다. 아까 매트리스에 커버가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침대 이불을 걷어서 세탁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 듯하죠. 게다가 방 안에는 TV도 켜져 있었습니다. 이건 범행 중에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어쩌면 막기 위해서 범인이 한 짓으로 보이죠. 이 모든 정황상 범인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김 씨가 저항을 하니까 살해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 집에 있는 금품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침입을 해서 김 씨를 해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이 두 가지 모두가 목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순한 추리라면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강도 사건처럼 보이고 또는 강간 사건처럼 보이게 모두 위장했을 수도 있다라는 복잡한 추리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 현장 상황을 봤을 때요. 특히나 이 사건이 성폭행이냐라는 거를 이제 밝혀내려면 부검이 중요할 텐데 국가수 부검을 해보니까 성폭행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장을 한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은 더 커지죠. 그렇다면 왜 그녀가 사망을 했느냐 보니까 경부 압박, 그러니까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집니다. 근데 이때 원룸에 창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보일러를 세게 틀어놨죠. 그래서 계절에 비해서 시신의 부패 속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국가수에서는 사망 시점이
시신이 발견되기 3, 4일 전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이건 또 범행이 아마 그 비명소리를 들었던 10월 29일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보면 뭐 날짜나 증거, 추정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그 범인의 범행 순서를 조금 추정해 볼까요? 새벽 2시 밖에서부터 집 안으로 김 씨를 따라 들어온 범인이 그녀를 침대로 끌고 가서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녀가 사망을 했고 이후 방바닥으로 옮겨서 눕혔어요. 그리고 나서 범인이 내 흔적이 남았을지도 모르는 침대 위에 이불을 걷어서 그걸 세탁기에 넣었고 김씨 지갑과 서랍장을 막 뒤지면서 이 현장을 뭔가 은폐하려든 또는 훼손하려고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새벽 2시 59분쯤에 죽은 김씨의 친구가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범인이 배터리를 분리시켜놨거든요. 어쩌면 이 배터리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실수로라든지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친구가 여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금 있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배터리가 분리됐죠. 이후에 범인은 집에 있던 그 밀가루, 그러니까 부침가루라고 하는데 이거를 꺼내서 다 뿌려요. 흔적을 지우죠. 이후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기 전에 열쇠를 찾았어요. 그리고 문까지 잠그고 나오죠. 여기서 약 1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언뜻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현장을 은폐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정작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것이 상당히 허술하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그의 범행 흔적이 밀가루로 완벽하게 가려질 수가 없었죠. 그가 남겨둔 흔적을 좀 볼까요? 밀가루 봉지를 여는 부분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 지문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지문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가 나오게 된 거죠. 족적도 있어요. 방바닥에서 이 신발은 뭐 공장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 많이 신을 것 같은 작업화로 보이는 족적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침대 매트리스와 죽은 피해자의 발등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이 혈흔이라는 건 결정적인 단서예요. 이걸로 범인의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피해자는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범인이 피를 흘린 걸까요? 범행 목적이 강도나 성폭행이 아니었다면 대체 누가 김 씨를 죽이고 사건 현장을 이렇게까지 위장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모든 게 뚜렷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를 보면 미스테리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경찰이 어쨌든 이런 증거를 상당히 확보를 했고 이후에 김 씨 주변의 원한 관계나 치정 관계 또는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초기에는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범인을 금방 검거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피해자 김 씨는 주변 관계가 원만했고요. 숨겨둔 애인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A 씨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도 알리바이가 확실했죠. 자, 여기서 사건 당일에 옆집 여자가 들었다는 그 말 기억하시죠? 아저씨 왜 이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이 아저씨라는 단어가 사실 이 사람을 알던지 모르던지 모두에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애매한 호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이 면식범인지 아닌지가 조금 불분명하게 갈립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노력을 했어요. 통신기지국을 수사를 하고 또 비슷한 전과자들을 찾아 헤매면서 모든 방법으로 용의자를 압축해 가려고 했죠. DNA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DNA가 기존의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초범이란 얘기고 사건 이후에도 유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형을 산 적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만약 실형을 받았다면 분명 데이터베이스에 지문이 있었을 테니까요. 심지어 경찰은 이런 수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장면을 모방했잖아요. 어쩌면 이거에 너무 빠져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추정하에 주변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이 영화를 빌려본 사람들까지 다 용의선상에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범인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중요한 제보가 있긴 했어요. 현장 인근에서 이 새벽 시간에 옷에 흰 가루를 묻히고 막 활보하는 남성을 목격했다라는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비슷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가능성이, 범인의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사건 당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사건이 벌어진 주변에서 수상한 남성을 뒤에 태웠다라는 택시기사의 제보도 이어집니다. 자, 뭐가 이상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0대 정도의 남성이 뒤에 탔어요. 근데 기운이 좀 이상해. 뒤를 훌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막 한숨을 쉬더랍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남자가 구겨진 지폐를 그 운전석 옆에 팔걸이에다가 올려놓고 가게 돼요. 그런데 기사님이 돈을 펴보니까 1,000원짜리에 피가 묻어있고 다음날 보니까 뒷좌석에는 흰 가루가 떨어져 있었죠. 택시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이 키가 한 175에서 180 정도? 근데 뭐 살찐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운동을 많이 한 듯 근육질의 몸매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증언이 있었다면 몽타주가 작성됐을 수도 있는데 사실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때가 너무 어두우셔가지고 얼굴을 잘 못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타주를 만들 수는 없었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 남성이 택시에서 내렸다라는 지점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려요.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현장에 그렇게 밀가루까지 다 뿌린 범인이 정말 단순하게 현장을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고 바로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행동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쩌면 그가 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김씨, 피해자 김씨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택시를 타고 다른 곳에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참 헷갈립니다. 뭔가 범인이 완벽한 듯 하면서도 어설픈 점을 많이 남겼죠. 범인이 운이 좋았던 건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결국 그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이제 사망한 김씨 아들은 성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이 사건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원래는 2020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미제 사건 파일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대전지방경찰청 수사팀은 이 2005년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의 기술로는 그때 찾아낸 쪽지문을 가지고 범인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범죄인 데이터에 아직 이 지문이 뜨질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그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씁쓸하죠. 아마 범인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겠죠. 자신이 끝까지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선량한 모습으로 잘 섞여서 얌전히 살아야 한다는 걸요. 26살의 나이에 쓸쓸하고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 김씨. 그녀를 생각한다면 그런 범인이 살고 있는 뻔뻔한 삶을 하루빨리 멈추게 해야 하고 또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겁니다. 저는 미제 사건을 수사하시는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 관계자분들을 응원합니다.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 사건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